세계 경제는 언제나 숫자로 말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소음처럼 반복되지만 한국 경제에 작용하는 방식은 눈에 띄지 않게 구조를 흔든다. 금리는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환율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듯 보이며 시장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한다. 그러나 두 초강대국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수출 구조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금융시장은 다른 한쪽의 통화 정책에 반응하며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도 완전히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이 갈등의 본질은 관세나 외교적 발언이 아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위험을 회피하려는 자본이 어떤 통화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공급망이 어떤 속도로 재편되는지가 핵심이다. 미국이 금리를 통해 달러의 힘을 강화할수록 신흥국과 중간국가의 통화는 압박을 받는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한국의 산업 전반에 파급된다. 이 과정은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숨이 조금씩 조여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는 서서히 나타난다. 대출 금리는 미세하게 오르고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에 반영되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불안정한 신호를 보낸다.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르지만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왜 한국 경제에 가장 위험한 변수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어떻게 일상 속으로 새우며드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다. 이해하지 못한 위기는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위기는 항상 지표의 가장자리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 겉으로 보기에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균열은 이미 시작된다. 환율은 하루하루 작은 폭으로 움직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진다. 달러 강세 국면이 길어질수록 원화는 방어 비용이 커지고 외환 시장의 긴장은 점점 누적된다. CDS 프리미엄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올라가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위험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자본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뿐 아니라 중간 규모의 개방 경제도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은 외국 자본의 비중이 크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 둔화가 겹치면 한국 기업의 실적 전망은 빠르게 보수적으로 바뀐다. 투자 계획은 연기되고 고용은 신중해진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량 감소 대출 심사 강화 기업의 현금 보유 증가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큰 불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의 전조는 항상 이 단계에서 가장 명확하다. 숫자는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 일상에 머문다. 문제는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충격이 한 번에 몰려온다는 점이다. 경제 충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달러는 강해지고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통화 이동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의 기준점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한국 금융시장은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는 유지되거나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환경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 동시에 중국은 다른 방식의 충격을 만든다. 성장 둔화는
원자재 수요 감소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감소를 겪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마진은 줄어든다. 유동성은 기업 내부에 묶이고 투자는 위축된다. 이 구조는 외환 위기처럼 단기간에 터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을 소모시킨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메커니즘은 그대로 반영된다. 대출 이자는 소득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자산 가격은 방향성을 잃는다. 부동산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거래는 줄고 주식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린다. 경제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놀란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위기는 예고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구조적 충격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지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달러 강세와 자본 유출이 겹치면서 환율 방어에 실패했고, 그 결과 금리는 급등하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문제는 단순한 재정 실패가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 역시 유럽 재정 위기 당시 금리와 유동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위기가 증폭됐다. 외부 충격은 언제나 내부 구조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또 다른 방향의 사례다. 정치적 선택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는 외환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다. CDS는 급등했고 자본은 빠져나갔으며 환율은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로 변동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도 겉보기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지표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상의 연속성을 믿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다르다. 재정 건전성도 있고 금융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면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중간에 위치한 경제는 선택 비용이 커진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설 수 없고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다. 글로벌 사례는 한 가지 교훈을 남긴다. 위기는 항상 비교 속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리면 영향은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수출은 여전히 성장의 핵심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방향성은 불분명해진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수요 둔화의 압박을 받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새로운 투자 부담을 요구한다. 이중의 압력 속에서 기업들은 공격적인 확장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는 곧 고용과 임금의 속도 조절로 이어진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원화 약세가 길어질수록 수입 물가는 오르고 이는 생활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하면 가계 부채의 무게는 더 커진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얼어붙는다. 거래 감소는 심리 위축을 의미하고 이는 소비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 과정은 통계로 확인되기 전에 체감으로 먼저 느껴진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불확실성이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소비는 보수적으로 변하고 저축과 현금 확보가 우선순위가 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장기적인 긴장 상태로 이어지며 선택의 폭을 좁힌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특히 위험한 이유다. 충격이 크기보다 길고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기 처방보다
구조 관리에 가깝다. 환율 방어는 단순히 외환 보유액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문제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환율은 변동해도 패닉으로 번지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물가와 환율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너무 오래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누적된다. 이 딜레마는 미국의 통화 정책과 중국의 경기 흐름이 동시에 작용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재정 정책 역시 선택의 문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이 위기는 재정 여력이 소진된 순간 급격히 증폭된다. 정부는 성장 산업과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구조 전환의 비용을 분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보호와 전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유지하는 데 있다. 시장은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할 뿐이다. 이 신호가 유지되는 한 구조적 긴장은 위기로 번지지 않고 시간으로 분산된다. 그것이 경제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환경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된다. 금리 변화에 민감한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환율 변동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직업과 소득의 측면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산업은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쪽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개인에게도 위험하다. 소득원이 단일할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는 투자비나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기술과 역할의 확장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가장 강한 개인은 예측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비 역시 전략이 된다. 위기 국면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의 방향이다. 고정비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선택은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 거대한 갈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이 삶에 새우며드는 방식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해와 준비는 공포보다 항상 싸다. 위기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태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언젠가 형태를 바꿀 수는 있어도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 긴 충돌은 한국 경제에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한다. 성장과 안정 사이, 개방과 보호 사이, 단기 성과와 장기 체력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정부와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개인 역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 지금의 안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위기는 하루아침에 터진 것처럼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오랜 누적의 결과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과는 고통스러운 조정이었다. 지금의 환경은 그때와 다르지만 구조적 긴장이 쌓이는 방식은 닮아 있다. 다만 이번에는 충격이 더 느리고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불안이 아니다.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라는 점이다. 경제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거대한 파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위험은 그 파도가 남긴 조류다. 환율의 방향금리의 높낮이 유동성의 밀도는 모두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월세와 대출 소비와 저축 이직과 투자 같은 선택은 것이 경제와 분리돼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최종 결과물에 가깝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회복력은 방심과 함께 빠르게 약해진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위기는 준비가 부족한 순간에만 파괴적이다. 준비된 사회에서는 위기가 속도를 늦추고 조정의 시간으로 변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충격을 흡수할 여지는 만들 수 있다. 이 갈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나 자본이 아니라 판단력이다. 소음 속에서 본질을 구분하고 공포 대신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위험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러나 그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갈등의 강도는 종종 자산 가격보다 심리에 먼저 반영된다.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미세하게 바꾼다. 이는 위기가 시작됐다는 선언이 아니라 위험을 재분류하는 과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방어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금리 정책의 선택폭을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의 흐름이 중요해진다. 글로벌 자금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깊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중간 국가의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한다. CDS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 비용은 서서히 올라간다. 기업은 현금을 쌓고 가게는 소비를 늦춘다. 이 축적된 보수성은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계로 확인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는 점이다. 숫자는 결과를 보여줄 뿐 과정의 불안을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의 위험은 눈에 띄지 않게 확산된다.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다. 과거처럼 한 번의 충격과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를 조정하고 구조를 재배치해야 한다. 이는 위축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깝다.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더 큰 변동성을 동반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이 전환기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 어느 한 지표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오해가 생긴다. 금리가 안정돼 보여도 환율이 긴장을 말해주고 부동산이 버티는 듯 보여도 거래 감소가 심리를 드러낸다. 이 복합적인 신호를 읽는 능력이 사회 전체에 요구된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선택은 느려 보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가장 빠른 생존 전략이 된다. 갈등의 시대는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균형이다. 균형을 잃지 않는 한 충격은 파괴가 아니라 조정으로 남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조적 긴장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반응을 일으킨다. 은행은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고 기업은 만기 구조를 짧게 가져가며 가계는 변동금리에 더 민감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금융 환경은 보수적으로 재편된다.
이는 위축이 아니라 방어다. 다만 방어가 과도해지면 성장의 혈관인 신용이 막힌다. 유동성이 충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흐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경제는 숫자보다 체감이 먼저 얼어붙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아도 거래가 멈추면 시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이는 자산 효과를 약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여기에 환율 변동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가계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준다. 충격은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지 않은 채 순환한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단기 부양이 아니라 신뢰다.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구조적 갈등의 시대에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가장 강한 완충 장치다. 글로벌 갈등의 또 다른 영향은 산업 지형의 변화다. 공급망 재편은 기회와 비용을 동시에 가져온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의 기술 규제와 중국 중심의 시장 접근 제한 사이에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라 기술 선택과 투자 방향의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이 전환은 시간과 자본을 요구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 정책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는 접근은 자원을 분산시키고 효과를 약화시킨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이 선택과 집중이 없는 보호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국 경제가 취해야 할 방향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전환 과정의 충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이 변화는 직업과 역량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정 산업의 둔화는 곧 기회의 이동을 의미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고정된 정체성은 위험해진다. 갈등의 시대에 살아남는 개인은 예측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준비는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하지만 선택지를 남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통화 질서의 변화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달러의 위상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 강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늘어난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외채 부담을 키우며 국내 금리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한국 경제는 통화 주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사이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위기라기보다 구조적 제약에 가깝다. 문제는 이 제약이 누적될수록 정책의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중국 역시 다른 방식으로 통화 압력을 만든다. 위안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주변국 통화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한다. 원화는 이 두 통화 사이에서 방향성을 강요받는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긴장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환율 변동이 커질수록 기업의 계획은 짧아지고 가계의 소비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통화 환경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일상 속에서는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해외여행 비용 수입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통화 갈등은 보이지 않게 삶의 선택을 바꾼다. 그래서 위험은 멀리 있지 않다. 항상 환율표 옆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피로는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늦추고 가계는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워 소비를 미룬다. 이 보수성은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성장 동력은 약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위험한 이유는 단기 충격보다
이런 장기적인 피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 정책 당국 역시 이 피로와 싸워야 한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이 요구된다. 과도한 낙관도 불필요한 공포도 모두 위험하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 실패는 종종 타이밍의 문제였다. 너무 늦거나 너무 빨랐다. 한국 경제가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이다. 개인에게 이 국면은 인내의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빠른 기회는 줄어들고 확실한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무리한 판단보다 기본을 지키는 선택이 힘을 발휘한다. 갈등의 시대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경제는 언제나 조급한 쪽에 가장 큰 비용을 청구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은 숫자보다 태도에 반응한다. 투자자들은 성장 전망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먼저 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받는 평가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성과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CDS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위험 프리미엄은 서서히 쌓일 수 있다. 이 미세한 변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의 대출 조건에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뀐다. 은행은 자금을 보유하지만 대출은 까다로워지고 기업은 현금을 쌓지만 투자는 늦어진다. 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경제는 멈추지 않지만 속도를 낮춘다. 이 감속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길어질수록 체력을 소모시킨다. 개인에게 이 국면은 체감 경기의 악화로 다가온다. 소득이 급감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선택을 바꾼다. 계획은 짧아지고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늦게 잡히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진다. 갈등의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이 된다. 국제 정치와 경제가 얽히는 국면에서는 예측보다 시나리오가 중요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될 경우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맞이할 경로는 다르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응 능력이다. 특정 결과에 베팅하는 전략은 위험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는 전략은 비용이 들더라도 생존 확률을 높인다. 이는 국가에도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의 교훈은 단순했다. 구조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선택을 늦추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의 환경은 다르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환율과 금리 재정과 산업 정책은 모두 이 원칙 위에서 조율돼야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재무 구조를 이해하고 외부 충격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다. 갈등의 시대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결국 위기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외부 충격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로를 통해 먼저 전달된다. 환율 변동성은 수출입 가격을 바꾸고 금리 기대는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항상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해석해야 한다. 하나는 달러 자금의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수요의 변화다. 이 두 신호가 엇갈릴 때 정책 판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금융시장의 긴장은 실물보다 빠르게 반응하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은 항상 늦다. 그래서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남는다. 기업은 비용을 먼저 줄이고 고용은 마지막에 조정된다. 이 지연은 개인에게 불확실성으로 체감된다. 소득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미래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이는 소비와 투자 모두를 위축시킨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너무 빠른 정상화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지나친 비관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경제는 균형의 예술이다. 갈등의 시대일수록 극단적인 판단은 가장 큰 비용을 남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위기의 가능성보다 전환의 부담에 가깝다. 성장 모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겹쳐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 전환을 강요하는 촉매다. 선택을 미루면 충격은 외부에서 온다. 선택을 하면 비용은 내부에서 발생한다. 어느 쪽도 쉽지 않지만 후자는 통제할 수 있다. 정책과 시장 개인의 선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전환의 비용은 분산된다. 반대로 각자가 다른 신호를 해석하면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글로벌 사례에서 위기가 깊어진 국가는 대개 이 조율에 실패했다. 지표는 있었지만 해석이 달랐다. 신뢰는 사라지고 대응은 늦어졌다. 이 다큐멘터리가 강조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갈등의 시대는 끝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 경제가 이 갈등을 위험으로만 기억할지, 구조를 점검한 계기로 남길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해는 위기를 피하지는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다. 갈등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점점 적응한 것처럼 보인다. 환율 변동은 일상이 되고 금리 수준도 새로운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적응은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이 배경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적인 충격보다 간접적인 제약으로 나타난다. 정책은 항상 외부 변수를 의식해야 하고 기업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 이 구조에서는 과감한 선택이 줄어들고 평균적인 결정이 늘어난다. 이 평균화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모서리를 깎아낸다. 혁신과 투자 고용의 속도가 동시에 느려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소득이 유지돼도 기대는 낮아지고 미래를 향한 계획은 보류된다. 이는 위기보다 더 긴 그림자를 남긴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기대의 하락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갈등의 위험은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다. 사건은 대응하면 끝나지만 환경은 적응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충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체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숫자 너머의 신호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는 모두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심리와 기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낙관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한다. 이 방어적 태도가 누적되면 경제는 서서히 굳어간다. 한국 경제의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커진다. 붕괴가 아니라 경직이다. 경직된 경제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진다. 정책의 여지가 줄어들고 사회적 합의는 느려진다. 개인은 더 많은 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는 인식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지금의 안정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갈등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정상으로 착각하는 순간이다. 이해는 불안을 없애지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한다. 과거 위기의 공통점은 항상 사후에만 명확해진다는 점이다. IMF 외환 위기 역시 당시에는 일부 전문가의 경고로만 인식됐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갈등도 비슷하다. 위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경고는 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구조적 위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무시된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깊숙이 연결돼 있다. 이 연결성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충격의 통로이기도 하다. 환율과 금리 유동성은 국내 요인보다 외부 요인에 더 크게 반응한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완충 장치가 없는 경제는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요동친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위기의 교훈은 항상 늦게 도착하지만 준비의 비용은 언제나 가장 쌀 때가 있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향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하나의 국면을 넘어 세대적 환경이 되고 있다. 이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는 방식은 과거의 고속 성장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 느리고 더 신중하며 더 많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이는 퇴보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선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고 시장은 항상 반응이 늦다. 그래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신의 재무 상태와 직업 구조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된다. 거대한 갈등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의 회복력을 만든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위험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 위험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그러나 누적된 위험은 동시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경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변화가 왔을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가? 갈등의 누적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를 만든다. 기업은 장기 계획보다 단계적 계획을 선호하고 정부는 대형 개혁보다 미세 조정을 반복한다. 이는 실패를 피하려는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방향성을 흐리게 만든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한국 경제는 큰 결단을 미루는 구조에 익숙해진다. 문제는 이 익숙함이 위험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환율 변동과 금리 부담 성장 둔화가 일상이 되면 경고 신호는 배경 소음으로 밀려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이 예상보다 큰 파급을 낳는다. 이미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발생한 충격은 완충될 공간이 없다. 글로벌 사례에서 위기가 확대된 순간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국면이었다. 숫자는 나쁘지 않았지만 선택의 폭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국 경제가 주의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다. 개인에게 이 상황은 체력 관리의 문제로 다가온다. 소득과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다. 여유는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고 선택을 미루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갈등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집단적 선택의 결과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책이나 시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 판단 가계의 소비와 저축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맞물려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이 흐름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기울면 성장의 엔진은 서서히 식고 반대로 현실을 무시하면 충격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균형은 언제나 어렵지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이다. 지금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일관성이다.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신호를 명확히 줄 수는 있다. 시장과 개인은 완벽한 전망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알고 싶어 한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갈수록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이 갈등을 외부의 이야기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는 거대한 선택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태도에서 갈린다. 이 갈등의 시대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수는 시간이다. 경제 충격은 크기보다 지속 기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짧고 강한 충격은 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길고 완만한 압박은 구조를 바꾼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후제에 가깝다. 이 압박은 정책의 실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그 사이 금리는 높은 상태로 고착되고 환율은 불안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기업과 가게는 점점 보수적인 선택에 익숙해진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약해진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서서히 낮춘다. 성장률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빈도다. 도전이 줄어든 사회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 개인에게 시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준비할 여유를 주는 동시에 결정을 미루게 만든다. 이 양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정은 정체로 바뀐다. 갈등의 위험은 바로 이 전환점에 숨어 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 경제의 단일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수의 판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요구한다. 금리와 환율 재정과 산업 정책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 불일치를 관리하는 능력이 국가의 체력을 결정한다. 글로벌 사례에서 회복에 성공한 국가는 위기를 예측한 나라가 아니라 조정에 실패하지 않은 나라였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대신 여러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는 태도가 중요해진다. 고정된 계획보다 수정 가능한 계획이 더 오래 버틴다. 이 갈등의 시대에 안정은 멈춤이 아니라 조정의 연속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핵심은 단순하다.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남은 문제는 사회 전체의 기억이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교훈은 자주 잊힌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정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그 기억을 다시 호출한다. 이번에는 외환 보유액이나 재정 지표보다 더 복잡한 시험이다. 지정학과 통화산업 구조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해법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복합적 환경에서는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의 위험을 가릴 수 있다. 수출이 버텨주는 동안 금융 불안은 과소평가되고 자산 가격이 유지되는 동안 실질 소득의 압박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이런 착시는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드러난다. 글로벌 사례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이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구조를 점검하고 평온한 시기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도다. 갈등의 시대는 위기를 만들기보다 망각을 시험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왜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변수인가? 그것은 이 갈등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기울 수 없고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 이 중간 지대에서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균형을 요구받는다. 이 균형은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 기억, 그리고 판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관리하기로 선택했는가다. 이 다큐멘터리는 끝을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긴다. 위기는 언제나 밖에서 시작되지만 그 깊이는 안에서 결정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한국 경제를 어디까지 흔들지, 그 범위는 우리의 이해와 선택에 달려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전망이 아니라 책임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이상 외교 뉴스의 배경이 아니다. 이미 한국 경제의 조건이 되었고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경제는 위기를 예고하지 않는다. 다만 신호를 보낼 뿐이고 그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몫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을 갖고 있다. 금융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의 삶도 계속된다. 그러나 회복력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해와 점검 조정이 멈추는 순간 약해진다. IMF 외환 위기 이후의 교훈은 단순했다.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변수다. 하지만 그 변수가 위기가 될지, 관리 가능한 긴장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공포보다 이해가 예측보다 준비가 더 오래 버틴다. 경제는 언제나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왔다.